이런 대립의 철학, 전쟁의 철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 대상 구별하지 않고 개개인들의 인격적인 가치와 이 나와 다른 존재, 그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의 의미로서의 그 철학을 의미하는 이 타자성의 철학, 이것을 평화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저 가보지요. 그는 인간의 고통과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여 이웃과 타인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며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주체성에 대해 말한다. 여기서 타자는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자로 거주하며 노동하는 나에게 윤리적 요구로서 임하는 무한자로 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지배할 수 없는 절대적 외재성으로 묘사된다. 즉 여기 타자는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에게 윤리적 행위를 촉발시키는 어떤 무한자입니다. 나보다도 더 중심이 되는, 그 순간에는 더 중심이 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생각해보죠. 선생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여성들이 끼어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합시다. 성인들의 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건 서로가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여성이 선생님의 농담을 듣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성추행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는 그 여성이 어떻게 느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 그 여성이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이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성 중심적인 세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성은 계속해서 소외될 것이고 끊임없는 욕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의 훼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존재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윤리적 행위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절대적 외재성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내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지요. 타자의 출현과 더불어 내가 타자를 영입하고 대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 즉 환대로서의 주체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즉 그렇습니다. 타자를 환대함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는 주체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타자를 언제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는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나의 외부에 존재하고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타자를 환대하고 받아들일 때 이 존재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주체도 성립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논의이긴 합니다.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레비나스의 주체 개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애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존재는 거의 무에 가까운 것이고 존재자, 인간이 존재 양식, 그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사르트르 얘기하면서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겠고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스스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답할 말이 없습니다. 늘 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학생이고 또 어떤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환대하고 타인과 관계 맺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주체의 존재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로서의 주체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뭔가요? 타자의 욕망과 타자의 고통이 윤리적인 행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나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첫째 의미의 주체성, 즉 자기성 혹은 내재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죠. 타자가 존재함으로써 도리어 주체가 생기는 겁니다. 타자를 받아들이는 나는 다른 주체가 아니라 세계를 즐기고 거주하며 노동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바로 이 주체가 타자의 출현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적인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서 타자에게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타인의 욕망, 타인의 고통과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윤리적인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제한하고 타자의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타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일 내 자신 속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타자를 나의 존재의 무게중심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레비나스의 답은 타자의 얼굴의 현현으로 나에게 형이상학적인 욕망이 창조되고 이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타자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욕망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타자의 얼굴, 타자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나도 모를 어떤 욕망을, 정말 칸트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프리오리한 선험적인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욕망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인을 고려하게 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보다 더 윤리적인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비나스는 칸트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중심성으로부터 넘어서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타자의 고통받는 얼굴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윤리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윤리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Q&A에 답을 올려주면 거기에서 또 선생님이 더 친절하게 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고전 독해 7번째 강의지요. 생명윤리에 대한 강의고요. 세네카, 여부리, 그리고 한스 요나스에 대한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전 독해 논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